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메타버스의 시대, 미래의 부와 기회를 선점하는 7대 메가 트렌드, 이시안 지음, 다산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비즈니스에서 이시안의 점심 약속 라이브 방송을 1년여 진행하면서 각 비즈니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매주 한 분씩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의 놀라운 통찰력에 탐복하며 최신 정보를 얻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현 시점의 세상의 거의 모든 이슈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통해 최근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서 거론될 때부터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이후 최고의 혁명이 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라고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터넷 혁명입니다. 그 전부터 컴퓨터는 보급되었지만 주로 게임이나 문서 작성 용도로 활용되어 그 쓰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비즈니스와 삶의 패러다임이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혁명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게임할 수 있는 전화기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두 가지 혁명의 공통점은 기술 발전이나 시대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혁명의 근원에는 인류의 연결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본질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혁명은 단연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과 생활 방식을 전면적,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또 다른 삶을 산다는 컨셉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플랫폼도 있었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같은 기술도 있었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잇는 SNS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했더니 폭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폰의 탄생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가리켜 획기적인 기술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화를 재발명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선보였던 기념비적 발표에서도 잡스는 아이폰을 전화기 더하기, 아이팟 더하기, 인터넷 장치의 결합이라는 그림으로 소개했어요. 이미 있던 기술에 새로운 결합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스마트폰은 지난 10여 년간 인간의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성공한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이후로 혁신을 거듭해서 전과 다른 새로운 기기로 진화한 것도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디자인이 세련되어지고 무엇보다 카메라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10여 년 전에 나온 아이폰의 구성과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스마트폰이 바꾼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은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을 재구조화했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 일궈낸 지난 10여 년간의 변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스마트폰 혁명 이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불었죠. 스마트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폭발력은 스마트폰 이후로 고정된 인간 간의 연결 방식을 또 한 번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요.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메타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정신과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만남은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만남을 주선합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방식을 바꾸면서 사람의 존재 형태도 바꾸었습니다. 육체 대 육체의 만남이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전제에서 육체를 분리해내고 한 사람의 정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의 만남으로 바꾼 거죠. 이 역시 만남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버스의 폭발력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비즈니스 마인드, 기술 지식에 더해 인문학적인 시각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게임과 다른 점이나 VR이 변할 요건 정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메타버스를 비즈니스로만 보면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이해나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될 것인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메타버스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 방식,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기술과 돈의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일례로 카카오가 돈 한 푼 안 받고 카카오톡을 서비스할 때만 해도 저 기업은 돈을 어디서 벌려고 저러나 많은 분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카카오는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이자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메타버스가 바꾸어 놓은 연결 방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인간의 존재 양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개인은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끝내 그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프로토콜이 그려집니다. 메타버스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활용될지를 생각해야 메타버스 안에서 인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구조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과 행동 패턴과 구매 포인트가 다릅니다. 외부로 들어온 고객과 앱으로 들어온 고객도 다르죠. 그런데 메타버스로 돌아온 고객이라면 흡사 외계인으로 보고 분석하는 게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외계인들에게 물건을 팔 때는 외계인의 돈을 환전할 수 있을지를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계인은 어떤 생물체인지 고민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그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코노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찌감치 메타버스 안의 인간,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직 이런 데 깊은 차원의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에 관해 먼저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지,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려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강에서는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2강에서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차별화된 특징을 7가지 트렌드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3강과 4강에서는 메타버스를 비즈니스에서 이용한 사례를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메타버스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예측합니다. 5강에는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메타버스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을지 담았습니다. 6강은 이런 메타버스 시대를 사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개인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빠져 있었더니 정말 메타버스 세상으로 혼자 로그인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메타버스가 만들어낼 미래의 세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느낌입니다. 어디를 봐도 메타버스가 보이고 어떤 것을 해도 메타버스의 적용 형태가 예상됩니다. 눈앞에 메타버스 필터를 씌운 증강현실 고글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는 변곡점에 있다고 하죠. 거대한 트렌드가 산업의 방향을 바꿀 때 기회 역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변화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초창기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에 어려움을 함의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선뜻 잡는 사람은 관심만 갖는 사람의 수만큼은 되지 않죠. 지난 10여 년의 기술과 세상의 발전 속도, 그에 따른 비즈니스의 진화와 순식간에 쏠리는 부의 흐름을 보면 초창기에 찾아오는 기회에 관심을 가질 유인은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 네이티브인 셈인데요. 메타버스 역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금세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이 나와 메타버스 세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 초창기인 만큼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시도한다면 누구나 메타버스 네이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네이티브가 된다는 것은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예측하며 메타버스 시대에 잘 살아남는 방법을 습득하고 한 걸음 나아가 메타버스 네이티브가 되는 방법을 익히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한계 없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6장 대메타버스 시대 성공적인 항해 조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1세기에 다시 한번 열리고 있는 대항해 시대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중반 정도까지 유럽의 배들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했죠. 이들이 바다로 나간 이유는 유럽에는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절대 강자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아시아 쪽으로는 터키가 자리 잡고 있어 더 늘릴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신규로 개척할 시장이 없다는 말과 같죠. 하지만 새로운 귀족이 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층은 땅과 시장을,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싶었어요. 때마침 기술이 발달하고 더불어 항해술이 발달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층은 모험가들에게 돈과 배를 지원해주며 새로운 땅을 찾아서 깃발을 꽂고 오라고 후원을 했어요.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메타버스 이슈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고 가상 공간을 개척할 만큼 기술이 발달해 있죠. 무엇보다 국가라는 절대 강제에 밀려 기업은 이 가상 공간을 가지려 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물리적 공간 확장 가능성과 가상 공간의 확장 가능성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독자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은 낭떠러지라서 바다 끝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몇몇 호기심 왕성한 모험가들만 이런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항해에 나선 것이죠. 가상세계에 무언가를 구축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유럽 밖의 세계를 상상조차 못하는 중세 사람들의 시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혁의 시대에는 기회가 있죠. 대항해 시대에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알아채고 바뀌는 시대에도 잘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시대가 개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대에 맞으면 시대의 인재가 되겠지만
시대에 맞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후에는 그 시대에 딱 맞는 네이티브들이 태어납니다.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은 메타버스라는 초월 공간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메타버스 속 경험에서 실제 경험 못지않게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는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전환기의 네이티브들은 태어난다기보다는 전환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지금의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은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지와 노력은 긍정적인 천성을 보완하고 부정적인 천성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의지와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가다듬어야 효과적으로 메타버스의 네이티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대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부와 기회를 잡아 성공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메타버스 시대의 리더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입장에서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메타버스 프론티어. 호기심을 따라가라. 프론티어는 혁신적인 말이지만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 낡고 오래된 느낌입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경계선을 의미하는 프론티어에서 유래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 개척지와 미 개척지의 경계 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금까지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미 개척지를 의미합니다. 미국 독립 당시 미국은 동부의 13개 주에 불과했는데 프론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서쪽으로 팽창해간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를 맞이하고 오늘날의 미국 국경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의 밑바탕이 된 것이 프론티어 정신, 즉 개척 정신입니다. 그런 프론티어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뉴 프론티어라는 말을 구호로 사용하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렸습니다. 이때 미국은 지구를 넘어 달에 처음 갔습니다. 사실 미국이 주장하는 서부 개척은 철저하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일단 미지의 땅을 개척한다는 개념이 맞듣자는 게 그 땅은 이미 아메리카 대륙의 네이티브인 인디언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었거든요. 옆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총을 들고 찾아가서 살던 사람을 내쫓고 빈집을 찾았다고 동네방네 호들갑 떠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프론티어 정신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대메타버스 시대에 있습니다. 지구 인구는 80억 명이 훌쩍 넘었고 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지구인은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인류가 새롭게 개척할 미지의 세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험은 그게 정신적 탐험과 육체적 탐험 두 가지로 나뉘고요. 정신적 탐험은 정신적 떠남으로, 육체적 탐험은 육체적 떠남으로 이어지죠. 육체적 떠남을 위해 인류는 지구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2024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여행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가 이 같은 행보에 동참하기에는 아직 우주여행 기술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신대륙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해 못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정신적 떠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상 공간에 밀어넣고 거기서 정신적으로 만나고 생활하고 도전함으로써 인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인류를 이주시킬 수 있게 말이죠. 대항해 시대로 치자면 아메리카는 발견된 셈이고요.
지금은 신대륙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조금씩 실어나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앞당기는 것은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프론티어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메타버스 시대의 선구자로 기록되고 성공한 메타버스 네이티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프론티어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프론티어의 특징은 호기심, 진취성, 용기, 인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프론티어가 담욕과 파괴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시대를 대변하는 매체가 곧 메타버스이므로 메타버스는 그 어느 때보다 프론티어 정신의 밝은 면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호기심도 훈련으로 확장된다. 메타버스 프론티어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호기심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살면서 미지의 대상이나 환경을 접할 때 사람은 일종의 불편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게 본능이고 이 과정에서 불쑥 호기심이 솟아오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기본적으로 비평행 상태를 견디지 못하여 끊임없이 평행 상태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은 인간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는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적응하고 생존하기 좋다는 것이죠. 메타버스에서는 조금 더 유용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진들은 호기심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를 했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이리저리 탐색해보는 비지바디형과 관련 분야의 지식을 얻는 데 더 집중하는 헌터형으로 호기심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발산형 호기심과 수렴형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렴형 호기심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반면 발산형 호기심은 새로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 발휘됩니다. 오클라마호 대학교의 제이 하디 박사는 고정관념 타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및 창의적인 성과를 예측하는 지식적 호기심이라는 논문에서 호기심을 구체적 호기심과 다양한 호기심으로 나뉘었죠. 하디 박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창의적인 발상은 구체적 호기심이 아닌 다양한 호기심, 즉 수렴형 호기심이 아닌 발산형 호기심에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MZ세대가 메타버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타고났다기보다는 그들의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메타버스 네이티브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자세에 따라 좌우되겠죠. 호기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호기심이기 때문에 평상적인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보다 하는 일이 극적으로 바뀌는 프리랜서들이 보통은 호기심이 더 강합니다. 다양한 주변 환경이 호기심을 끌어내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보자면 호기심이 강해서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다 보니 호기심이 끌어올려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것이 호기심을 키우는 일이 됩니다. 가던 길만 가고 먹던 것만 먹고 하던 일만 하는 것은 호기심을 죽이는 일이죠. 때로는 의식적으로 메뉴판에 새로 나온 낯선 음식도 먹어보고 가본 길이라면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와보고 처음 보는 음료는 한 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호기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모두 소문난 독서광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자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이 시대의 프론티어들이죠. 독서를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독서를 통해 호기심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설에 빠지거든요. 한 가지를 알면 그에 관련된 10가지가 궁금해지는 것이 독서의 매력이죠. 호기심을 키우는 교육 방법 중에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이라는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며 진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교육 과정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호기심이 닿지 않은 영역을 상대방의 호기심으로 채우는 한편 또 반대로도 도움을 주며 서로의 호기심에 의지해서 지식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호기심 확장 훈련으로 좋은 툴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프론티어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기심을 따라가라는 말에서 흔히 명사 호기심에만 주목하기 쉬운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가라는 동사입니다. 때로는 주어나 명사보다 동사가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결심과 구호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니까요. 호기심이 일면 그것을 따라 움직이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기심과 계획만으로 낯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고 개척하고 때로는 그냥 헤매는 과정 중에 미지는 인지의 영역이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프론티어들은 실제로 미지의 서부로 갔거든요. 룰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고 호기심만 가득한 미지의 공간으로 프론티어들은 몸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지면 인터뷰든 영상 인터뷰든 관행처럼 인터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많이 묻습니다. 성공한 인터뷰이들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성공한 CEO도 인플루언서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해봐라입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접고 빨리 다른 것을 하면 되니까. 계획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변화의 속도, 그에 따른 사용자들의 취향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생각, 계획, 실천이라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일단 빨리 해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향은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카페를 차려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진 않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생각하면 일단 해보자라는 말은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계정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SNS를 개설하는 거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 일단 해보자 라는 말보다 일단 해봤어 라고 자주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일이죠. 하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 공감은 두 가지 근거에 기인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메타버스 환경 자체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는 대다수의 일은 돈이 안 되거나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보상은 게으름을 방구석에 던져놓고 이불 밖으로 사람을 나오게 할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니 어느 정도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돈을 벌 방법이기도 하네요.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이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확실한데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패처럼 느껴져서가 아닐까 해요.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도, 실패도, 변화도, 성장도 없죠. 넥슨 일본 법인인 우엔 마오니 대표이사는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비아냥과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획기적인 잠재력을 활짝 피우지 못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성공이다. 우리는 초창기에 성공에 머물러 있는 회사를 혁신자의 딜레마라 묘사한다. 이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는다. 혁신은 어렵고 두렵고 값비싸고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에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자의 딜레마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진화학자 리반 베일르는 생태계의 평형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을 썼는데요.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한 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저 자리에 있으려면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신이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달려야 겨우 앞지를 수 있습니다. 붉은 여왕 효과는 곧 경제와 사회를 설명합니다. 삼성 입사 시험인 GSAT에 제출될 정도로 지금의 환경을 잘 설명하는 말이죠. 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에 빠르므로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을 일컫는 포모 증후군이란 말도 생겼습니다. 포모 증후군 때문에 온갖 불확실성에도 주식에, 코인에, 클럽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실패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실패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좀 더 온건한 대안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유튜버들은 한결같이 일단 채널부터 만들고 채널이 실패하면 다른 컨셉으로 다시 만들라고 조언해요. 실패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실제 실패했을 때의 충격도 덜하죠. 중국 공자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14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68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현실 정치로 보자면 실패한 셈입니다. 노나라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공자의 제자에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말인가요? 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논어에 나옵니다. 실패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공자는 중국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실패를 각오하고 일단 빠르게 실천해 보는 것이 메타버스를 개척할 프론티어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어 제페토, 로블록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플랫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페토의 아바타를 만들어 본 사람보다 22배는 더 많습니다. 결국 모든 게 낯설고 새롭고 빠른 메타버스 시대에 호기심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배는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